인간이 일으킨 이산화탄소 등 온실기체 급증으로 지구온난화가 초래되고 있다는 것은 이제 주로 기후과학에서 오랜 연구를 통해서 나온 결론인데, 최근에는 이제 영국에서 일어난 그 기후 게이트 때문에 어떤 기후 변화에 대한 회의론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고, 그게 더 확대돼서 과학의 신뢰 문제 뭐 이런 것까지도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일반인들은 근데 그 기후 과학이 내놓은 지구 온난화의 결론, 그게 과연 어떤 연구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그런 결론까지 도출되는지, 그 과정은 자세히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결론만을 접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생기는 또 오해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먼저 우리 서울대학교의 대기대순환 모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하는 가장 중요한 그 연구 과제는 지구 기후 전체를 모델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 모델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예측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특히 엘니뇨 예측, 한 1, 2년 정도의 시간을 두고 일어나고 있는 엘니뇨 같은 예측. 그 다음에 기후변화. 기후변화는 지금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산업화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예를 들어 100년 후에 어떤 지구가 기후 모습을 띌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그 예측. 또 기후계가 어떻게 변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 특히 그 몬순, 우리나라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는 몬순의 순환의 이해, 이런 것들이 지금 저희들이 연구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테마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주 하시는 말씀 들어보니까 예측, 순환 뭐 이런 게 지구, 기후, 예측, 순환 뭐 이런 게 이제 주요 키워드가 될 것 같은데요. 기후 역학이란 말이 좀 생소하고요. 그러니까 기후에도 역학이란 말을 쓰나 이런 생각이 이제 들면서 좀 흥미롭기도 하고 했는데, 그 역학하면 뉴턴 역학, 고전 역학, 양자 역학, 통계 역학 이런 것처럼 이제 물리학에서 주로 쓰는 용어인데, 이런 물리학이 어떤 이 기초가 되나요? 그러니까 역학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로 여기 쓰이는 건지. 그 역학이라는 그 표현은 뭐 기후 역학이나 물리에서 쓰는 역학이나 결국은 주요한 그 물리적인 물리적인 그 기술은 뭐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그 기후 역학 기술이라는 거는 학문이죠. 서술, 그러니까 묘사를 하는 거죠. 디스크립션. 방정식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물리적인 기술은 마찬가지라고. 저희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방정식 계는 뉴턴 역학에 기초한 플루이드 다이내믹스 역학이 되겠죠. 유체 역학. 그런데 이 유체 역학의 기본적인 것은 운동량 보존 법칙, 그다음에 물질 보존 법칙, 그다음에 에너지 보존 법칙, 이런 보존 법칙에 관계되는 그러한 식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물리에서 쓰는 우리가 고전 물리 있지 않습니까? 고전 물리는 고전 역학이죠. 고전 물리가 결국은 역학이죠. 뉴턴 시대부터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그 고전 물리를 저희들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사실 물리 쪽에서는 이제는 뭐 물리는 좀 변해가지고 뭐 양자 역학, 뭐 반도체 이런 것으로 많이 변화가 됐지만, 고전적인 그 물리학을 어떻게 보면 지구 차원에서 뭐 방정식 기계는 마찬가지니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어요. 근데 여기 단지 좀 다른 모습이 있다면은 기후역학은 우리 지구를 갖다가 현상을 갖다 묘사하는 그 방정식계를 갖다 저희들이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또 더해가지고 우리 지금 기후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예를 들어서 지금 지표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생태계, 생태계하고 대기하고의 그 상호작용.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태양열이 이제 우리 지구에 들어올 때 복사 과정. 그 다음에 구름의 그 생성 과정, 구름이 구름의 역학.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다 기술을 하죠. 상당한 많은 부분에서 관측을 통해 가지고 그런 경험식이 거기에 쓰이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같이 합쳐 가지고 고전적인 역학 방정식계의 이러한 지구 물리 방정식계가 포함이 되어 있는 조금 더 넓은 의미에서 역학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또 사전에 2차례 교수님하고 인터뷰도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때 많이 말씀을 나눈 게 이 기후역학에서 중요한 이런 지금 말씀하신 지구 유체 역학이 있다면 또 하나의 중요한 측면은 이제 이런 지구 유체 역학, 고전 역학은 어떤 굉장히 필연적인 어떤 이 운동의 메커니즘 뭐 이런 걸 보여준다면 나비 효과 뭐 이런 이제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요소도 이제 기후과학의 주요하게 이제 다뤄지는 테마인 거죠. 예.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이제 사실은 이건 좀 비선형적인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선형성이라는 것은 요만큼의 힘이 쥐어지면 밖에 나가는 게 요만큼의 힘이 나가야 되는데 비례관계. 예, 비례관계가 있죠. 그게 바로 선형성이죠. 근데 그 비선형성이라는 것은 요만큼 들어와 가지고 이게 아주 줄어들 수 있지만 이게 증폭이 돼 가지고 굉장히 이제 크게끔 되기도 하죠. 이게 이제 나비 효과인데 이것은 사실은 역학계 내에 물리역학계 내에 있는 사실은 방정식계 내에 있습니다. 여기 비선형 우리가 어드벡션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어떤 이류 현상이죠. 이류 현상을 우리가 방정식계에서 보면 그게 바로 비선형 항이 되겠습니다. 그 비선형 항이 이러한 나비 효과를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방정식계 자체가 비선형 항을 갖고 있고 그것이 바로 나비 효과 내지는 카오스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불확실성을 갖다가 유발하는 우리 주요한 요소가 되죠. 그래서 우리 지금 사용하고 있는 방정식계 자체가 불확실성을 갖다가 산출하는 그런 방정식계가 되겠습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을 때의 사건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걸 이제 미리 내다볼 때 그 초기 조건에서 시작해서 시간이 얼마 안 지났을 때는 그래도 예측이 쉽게 이제 될 수 있는데 상당 기간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 이후는 그 예측이 점점 어려워지고 그래서 이 나비의 날개짓이 어느 정도 상당 기간이 지나면 어떤 증폭 효과를 일으킬지는 예측하기가 어렵다. 뭐 이런 얘기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기상, 그러니까 날씨를 예측할 때, 그러니까 일기예보를 할 때 일주일 이상, 1주 내지 2주 이후에 날씨를 맞추기는 굉장히 어렵다. 이것도 나비 효과와 연관되어 있는 겁니까? 아주 나비 효과하고 연관이 되어 있죠. 조금 아까 우리 기자님께서 그런 말씀하셨는데 이제 시간이 얼마 흐르지 않으면은 나비 효과가 크지 않다 그랬는데 그게 바로 선형성하고 비선형성의 관계인데 그래서 얼마만큼 우리가 처음 조건을 알면은 요만큼이 스타트했다면은 그다음에 요만큼이 나가는 거 그건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으면 요만큼 들어가면 요만큼 나옵니다. 그러나 이게 시간이 많이 흘렀을 때 요만큼이 들어가가지고 시간이 많이 흐르면 이렇게 나올지 조그맣게 나올지 그건 이제 그 차이가 있는데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나비 효과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나비 효과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지금 담배를 이렇게 피웠을 때
담배가 이제 네, 처음에 불기층동하면서 이렇게 퍼져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담배 핀 것이 어느 때는 이렇게 나갔다 어느 때는 이렇게 나갔단 말이지. 이상하게 푸 불지 않는다. 조금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면은 상당히 많이 틀리단 말이죠. 그게 바로 우리 이게 나비 효과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아는 나비 효과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측을 하는데, 예측을 할 때 그 예측을 하는 그 시간이, 그러니까 처음에 이니셜 컨디션, 우리가 뭐랄까 초기 조건에 따른 예측이라는 게 초기 조건이 있고, 오늘 우리가 알면은 내일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측이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이 바로 초기 조건이 되는 거죠. 근데 그게 그 초기 조건, 오늘의 관측값, 그죠? 오늘 관측값을 전 세계를 지금 우리가 관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관측값을 넣어주면은 내일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느냐, 그 시간 정도는 상당히 선형성이 이제 작용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일주일을 넘으면은 비선형성이 이 초기 조건에 있는 그 시그널을 갖다 넘어서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불확실성이 초기 조건에 있는 그 시그널을 넘어서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더 커지는 거죠.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모델은 완벽한 모델이 아닙니다. 일단은 우리가 이걸 컴퓨터 모델을 하는 데 있어서 수식을 approximate equation, 그러니까 근사 방정식이죠. 근사 방정식으로 푸는데, 이 근사 방정식이 컴퓨터가 어느 정도 우리가 무지무지하게 커야지 근사 방정식이 상당히 근사로 가는데, 지금 이제 컴퓨터가 진짜 근사 정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캐퍼시티밖에 못 됩니다. 그래서 그 근사 방정식이라는 그 방정식계에 한계가 있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대기를 갖다가 완벽하게 표현하고 있지 못해요. 예를 들어서 생태계를 완벽하게 표현하고 있지 못하고, 그 다음에 구름 현상을 갖다 완벽하게 표현하고 있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 완벽한 모델이 아니라는 것도 하나의 그 불확실성이 있겠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완벽한 모델이라고 그래도 우리가 갖고 있는 거기에 불확실성이 있나 봅니다. 그래서 우리 일기 예측은 한 3일에서 한 5일 정도, 그 정도는 우리가 예측을 우리가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죠. 하지만 일주일까지도 우리가 아직 도달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일단 일단 지구는 하나의 이제 대기로 둘러싸인 폐세계가 되는 거죠. 네. 폐세계고, 이 지구 지구 안에서 일어나는 그 대기와 물과 숲과 이렇게 땅과 이런 어떤 매개물을 통해서 이제 그 열과 에너지가 어떻게 흘러가고 어떻게 흩어지고 뭉치고 이런 걸 다루는 걸로 이해되는데요. 그러면 결국 이 폐세계 안에 이제 외부에서 주어지는 건 이제 태양 에너지고요. 태양 에너지가 주어진 만큼 일정하게 그것과 비슷한 게 빠져 나가야 이제 어떤 평형이 이루어지는데, 지금 그러면 지구 온난화가 얘기되는 거는 들어오는 태양 에너지에 비해서 나가는 게 좀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었다, 적다, 이런 거로 단순화해서 이해할 수 있는.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이 대기가 있기 때문에, 또 해양이 있기 때문에 이 지구 온도가 상당히 조절이 되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태양 에너지가 적도 쪽에 상당히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근데 많이 들어오니까 온도가 올라갈 텐데, 온도가 계속 올라가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한 30도 정도 이상 올라가지는 않죠. 그게 왜냐면 그게 이제 극적으로 이제 이류를 하니까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그 극적은 또 거기는 태양 에너지가 없으니까 계속 내려가냐면 계속 내려가는 게 아니라 영하 한 몇십 도 정도 되면 거기에 또 계속 이동해 열이 이제 오니까는 이제 거기가 어느 정도의 온도가 이제 유지가 되는 거죠. 이제 이러한 기회가 이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본다면은 온실 효과라는 것은 우리 많이 지금 보지만 온실 있지 않습니까? 온실. 온실은 이렇게 보면 온실이라는 게 이제 온실 비닐이죠, 비닐. 비닐을 이렇게 덮으면은
태양 에너지가 들어오지만은 이게 나가는 에너지가 이 비닐에 의해서 차단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그 차단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거기가 온도가 높아지는 거죠. 근데 그 비닐에 해당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 지금 대기의 비닐에 해당하는 게 뭐냐면은 이게 이산화탄소, 그다음에 H2O 물, 수증기 이런 것들이 이제 구름이죠. 수증기도 이제 구름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막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표면에서 이제 나가는 에너지를 갖다가 흡수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CO2 이산화탄소하고 물인데, 이게 이제 이산화탄소가 자꾸만 많아짐에 따라서 온도가 이제 올라가는 막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근데 지금 현재 우리 기온을 갖다 유지하는 것이 결국은 이산화탄소하고 물이 됩니다. 지금 우리 대기가 질소하고 산소가 뭐 99% 이상 되죠. 네. 그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근데 질소하고 산소는 우리 지금 온도를 조절하는데 아무 역할을 안 해요. 단지 H2O하고 수증기하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이것이 이 온도를 조절하는 기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구에서 나가는 일정한 파장의 복사를 차단하는 효과를 낸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질소 분자나 뭐 산소 분자들은 그 차단 효과가 없는데. 없죠. 근데 그렇게 되면 말이죠. 그렇게 되면 여기 들어오는 것이 그냥 나가는 거하고 어떻게 예를 들어서 균형을 맞추느냐 했을 때, 이 지표면 이쪽은 온도가 좀 올라가죠. 많이 올라가죠. 이산화탄소하고 2배가 된다든가 올라가지만은 저기 올라가서 성층권에는 온도가 떨어집니다, 사실. 지표면 근처의 온도의 변화하고 그다음에 요게 한 중층에 중층 예를 들어서 한 5km, 10km 위에 상공의 온도하고 온도의 변화하고 그다음에 10km를 갖다 넘어서 가지고 그 위에 기체 성층권 이상의 거기에 온도의 변화가 상당히 다른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성층권 이상은 이산화탄소가 증가함에 따라서 온도가 상당히 많이 내려갑니다. 그리고 우리 지표면 근처는 온도가 많이 올라가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 사는 곳이 우리 지표면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나 많아지면 성층권은 오히려 기온이 떨어지고 많이 떨어집니다. 이 인간이 사는 이 지표계는 올라가고 뭐 그런. 왜냐하면 그게 간단합니다. 이게 사실 여기 지표면이 여기 있고 이제 이 막이 이렇게 덮여 있다고 생각한다면은 여기서 들어오는 에너지는 이게 다 들어오죠. 태양 에너지가 뭐 파장 반파장 들어오는 건가요? 다 들어오죠. 태양 에너지가 다 들어오죠. 근데 여기서 이제 나가는 게 이제 이게 차단이 돼가지고 다시 이제 반사를 하니까 이 온도가 여기 밑에는 온도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 위에는 이산화탄소가 여기도 증가합니다. 근데 여기는 그냥 다 내보내거든요. 반사가 아니라 여기서는 다 내보내니까 덜 나오고 여기서는 덜 나오고 여기서는 다 나가니까는 그 위에서는 그냥 나가기만 하니까 말이죠. 온도가 떨어지죠. 온도가 그 성층권의 온도가 떨어지는 게요. 사실 지표면에서 온도가 올라가는 것보다 더 큽니다. 한 2배 정도 돼요. 생태계, 뭐 구름, 뭐 이런 것들도 다 방정식으로 기술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된다 하셨는데 그게 우리 이렇게 떠 있는 구름, 뭐 이런 숲 이런 게 방정식으로 이렇게 수학적인 언어로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게 수학적인 언어로 표현이 돼야지만이 우리가 그 컴퓨터 모델에 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이 생태계, 예를 들어서 숲이라 그러면 숲이 습도하고 온도에 상당히 영향을 받겠죠. 그리고 그게 숲이 어떠한 숲이냐 말이죠. 그 어떠한 숲이냐에 따라 가지고 온도하고 거기 이 습도하고 또 다른 뭡니까 지표면하고의 생태계 밑에 지표하고 밑에 지표는 어떻게 또 생겼느냐, 이게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이 숲을 갖다 자라기도 하고 그 숲이
어떻게 되면 없어지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이 우리 이 컴퓨터 모델의 기술이 표현이 돼야죠. 그 다음에 여기서 구름 같은 것도 우리가 그 표현하는 수식이 저희들이 그 여러 가지 표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각각 그 연구자에 따라서 그 표현하는 식이 좀 틀리기도 한데 이거는 예를 들어 관측을 할 수 있으니까요. 관측을 통해 가지고 관측을 통해서 우리가 그 경험식도 넣고 그 다음에 거기에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그 유체역학이 포함이 돼 가지고 그런 구름 현상들을 갖다 저희들이 표현하죠. 결국 구름을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구름이 어떤 열의 이동, 이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 뭐 이걸 이제 그 컴퓨터 모델링에 집어넣으려고 이제. 그렇죠.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예를 들어서 온도를 예측하자. 그랬을 때 온도를 예측하자. 그랬을 때 온도를 여기서 지배하는 현상이 요 자체 내에서의 온도만이 아니라 이 옆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온도는 중국 지방에서 이렇게 이류되어 오는 거기가 차갑되면은 그 다음에 하루 후에는 우리도 차가운 공기가 들어오죠. 그러니까 이 우리가 이류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측을 하는데 이류라는 게 이제 이쪽에 있는 게 이쪽으로 이제 오는 거죠. 이제 어드백션 이동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흐름을 또 우리가 예측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흐름을 예측을 해. 또 이제 우리가 여기에 있는 온도라는 것은 구름이 덮이면은 태양 에너지가 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름을 갖다 우리가 예측을 해야지 이 온도를 갖다 우리가 또 예측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태양 에너지가 어떻게 이게 들어오느냐,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떻게 나가느냐, 이런 것을 갖다 우리가 다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야지 이것이 예측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일단 고전 역학에서 썼던 그 기본적인 방정식이 있고요. 그 방정식을 활용해서 열 에너지가 어떻게 이제 흘러가고 어떻게 뭐 뭉치고 흩어지고 뭐 이런 걸 이제 계산해내고 예측을 해내고 하는 건데 그 저번 인터뷰 때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그런 방정식 기본적으로 쓰는 방정식에는 이제 경험적으로 우리가 얻는 그런 변수들을 집어넣어야 되고 그런 변수들을 만들려면 그러니까 경험도 많이 작용을 해서 그런 식들을 이제 만들어 나가고 그게 이제 말씀하신 이제 매개 변수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매개 변수 그러니까 기본적인 방정식계가 있고 거기에 이제 집어넣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우리의 관측값을 통한 여러 가지 매개 변수들을 찾아 나가서 그걸 이제 많이 정교하게 집어넣을수록 이제 그 예측은 더 정교해지고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지금 현재 지배 방정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질량 보전 법칙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거는 우리 운동량 보전 법칙이거든요. 뭐 좀 복잡하게 썼지만 이건 우리 좌표계가 지구 좌표계이기 때문에 이거는 뉴턴 가장 골간이 되는 그렇죠. 방정식이고 여기 이 하나 특정한 값에 들어가는 값을 산출하기 위해서 또 다른 방정식 그렇죠. 그러니까 2차적인 방정식이 계속 필요하죠.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이제 연력학 방정식인데 온도죠. 온도를 갖다 지배하는 방정식인데 이게 이제 뭐 복잡하지만 이건 우리가 고전 역학에서 쓰는 그냥 그 일반적인 수식입니다. 여기 이제 히팅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열이 되면 요 Q에 해당하는 것이 앞에 이제 구름에 의해서 그리고 복사에 의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 이러한 열에 관계되는 이러한 것들이 이제 다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됐죠. 구름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표현이 되죠. 이렇게 복잡한 수식들이 이제 구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야지 구름이 얼마만큼 많느냐. 그래야지 이제
태양 복사가 이제 어떻게 얼마만큼 들어오느냐 우리가 그걸 또 계산할 수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컴퓨터 모델화가 이제 돼 있죠. 그래서 이거는 뭐 사실은 우리 지금 쓰는 컴퓨터를 쓰는 것 중에서 가장 복잡한 그 모델링이라고 봐도 될 겁니다. 이 지구 전체의 숲, 그러니까 특정한 이제 카테고리를 만들어 가지고요. 그러니까 숲, 뭐 해양, 뭐 사막, 뭐 습지, 뭐 또 구름, 또 그러니까 어떤 빙하, 뭐 이런 것들마다 이런 수식을 다 만들어 가지고 그게 이 기본 방정식에서 어떻게 이제 작동하는지를 이렇게 보는 대입을 시켜서 이제 보는데 그러면 이 교수님께서는 저기 뭐 이 관악산이나 이런 뭐 이렇게 눈에 이렇게 보이는 그런 현실 공간도 이렇게 다 방정식으로 이렇게 만드실 수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결국은 그렇게 가겠죠. 근데 우리가 지금 현재 그 컴퓨터가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컴퓨터가 뭐 슈퍼컴퓨터는 다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한계가 이 지구를 갖다가 어느 정도의 격자 간격으로 우리가 그걸 근사하느냐. 근데 예를 들어서 이게 100km 바로 100km 정도. 그러한 격자로 이제 우리가 하는 것도 굉장히 그 컴퓨터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걸 푸는 데 있어서. 근데 그렇게 되면 100km 우리나라 전체가 뭐 그리드가 개수가 몇 개나 되겠어요? 뭐 서너 개, 100개 더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지금 현재 그 모델을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예를 들어서 기후 예측을 하는데 이게 이제 컴퓨터가 자꾸만 지금 슈퍼컴퓨터가 지금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장 빠른 컴퓨터로는 우리가 기후 시뮬레이션을 하는데 한 20km 정도 지구 전체를 20km가 20km 정도를 우리가 근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관악산 같은 것 사실은 우리가 다 기술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아마 한 10년, 20년 그 정도의 시간이 좀 더 걸리겠죠. 다음 세대가 될까요? 그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전에도 그런 말씀드렸는데 해상도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요거 갖다 표현하는 표현 수식도 훨씬 더 관측에 근거해서 정교해야 되고 지금은 상당히 근사적인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렇게 많은 그 관측값들 그리고 거기에서 이 어떤 특정 이 기후나 기상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들을 표현하는 수많은 방정식들 이것들이 지구 전체 차원에서 이제 다 모여서 그게 계산이 되고 어떤 결론을 도출하고 그러니까 예측을 할 수 있는 값을 얻고 이러면 상당히 너무나 복잡게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어떤 특정 요소로 이렇게 분류하고 이렇게 단순화하고 해서 그런 복잡계가 예측이 될 수 있는 건가요? 그럼요. 너무 불확실성이 많을 것 같기도 한데. 예를 들어서요. 가장 확실한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으면 타임머신 아닙니까? 타임머신이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얼마나 많은 하드웨어가 필요하겠어요. 그것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챌린지 도전을 한다고 생각한다면 저희들이 타임머신을 만든다고 생각을 할 수 있죠. 자연현상에 대해서 자연현상을 아주 우리가 컴퓨터에 충분하게 기술을 해가지고 표현을 해서 그래서 100년 후에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거꾸로 간다 그러면은 20년 후에 예를 들어서 100년 후에, 10,000년 후에, 20,000년 후에, 1억 년 전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지금 도전을 하고 있죠. 그런 걸 재현해 내는 노력을 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 기후라 그러면은 어떤 평균 상황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순간을 갖다가 우리가 예측하는 게 아니라 그 순간을 예측하는 건 이제 일기 예측이죠. 웨더. 특정 시각에 그 내일이나 뭐 내일 오후는 어떨까? 기상 날씨의 날씨 영역이죠. 날씨 영역이라는 건 이제 전에 말씀했지만 그 시간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선형 역학이 이제 작용하는 거죠. 그 불확실성이 이제 적기 때문에 그래서 그 타임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한 일주일 정도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주일 넘어서는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없느냐? 그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 예측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어떤 순간적으로 예측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다음 계절에 8월 31일은 어떠냐? 그건 예측하기 힘들 겁니다. 그렇지만 8월 달은 어떠냐? 뭡니까? 불확실성이 상당히 줄어들죠. 평균을 하면 한 달에 대한 평균을 하면은 그러면 그런 한 달에 대한 평균에 대해서는 뭐가 작용할 건가? 그거는 해양이 상당히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 해양 상황을 알아야죠. 왜냐하면 해수면 온도가 상당히 이제 천천히 변하거든요. 그러면 해수면 온도가 변함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그 계절이나 그렇지 않으면 달이나 거기에 날씨가 이제 변하게 되죠. 그게 대표적인 게 엘니뇨죠. 그래서 우리가 대양 순환 모델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어야지 기후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 전체 대양을 갖다가 우리가 시뮬레이션하는 그 대양 모델, 해양 모델과 대기 모델이 접합이 되어 있는 거죠.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하게 이제 예를 들어서 하는 시즌, 계절 정도의 스케일에 대해서는 해양이 가장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양을 우리가 또 기술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우리가 생태계, 우리 지구 대기 내에 있는 화학 성분 자체가 이제 변하는 거죠. 그럼 우리 인간이 지금 현재 만들고 있다는 게 문제지만은, 과거에도 사실은 이산화탄소가 많았을 때도 있었습니다. 이건 생태계하고 작용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일어나는데, 그거는 뭐 수만 년 주기로 일어나죠. 그러나 이건 지금 우리가 인간이 이제 우리 대기의 화학 성분을 이제 바꾸는 거, 요거는 이제 우리 몇십 년 내지는 몇백 년 정도의 시간으로 이제 일어나죠. 그래서 이산화탄소 같은 것은 우리가 한번 뿜으면 한 100년 정도 대기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층권이에요? 아니 대기. 여기 이제 대륙권하고 성층권하고 다 포함해가지고 평균적으로 한 70년에 잔류 시간이 100년. 잔류 시간이 한 70년에서 100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의 시간을 갖다가 제어하는 그러한 주요한 요인이 되겠고. 그러니까 지금 뭐 갑자기 CO2를 줄인다고 해도 그러니까 그 영향이 갑자기 없어지는 건 아니죠. 지금 완전히 지금 우리가 산업화를 갖다 재료로 만들어도 그 지금 현재 뿜어낸 것은 한 70년 내지 100년 가죠. 그럼 기후역학에서 말씀하신 게 이제 대양, 대기, 그러니까 해양과 대기, 뭐 생태계 이 정도, 물론 여러 가지 요소가 다 뭐 태양 활동이 뭐 등등 뭐 여러 가지가 많겠지만 해양, 그러니까 물, 공기, 대기, 뭐 생태계 이게 많이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렇죠.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자연 변동, 우리가 지구 전체를 본다면 이 자연 변동성에 관계돼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태양이라는 것은 우리 지구계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외계거든요. 태양은. 그러니까 태양이 또 우리가 공전 주기가 이렇게 한 4만 년 주기로 공전 주기가 변합니다. 이게 도는 이 궤도가 변하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4만 년 주기의 이제 외적인 변화인데, 이 외적인 변화에 의해서 또 지구 전체의 그 기후 시스템이 변하게 됩니다. 요게 그 빙하기하고 간빙기가 이제 온다 그러지 않습니까? 요게 태양의 그 공전 주기, 그리고 태양의 그 활동, 이것과 상당히 관계가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수만 년이 우리 관심사이고, 그 수만 년 주기에서 이 지구 기후가 어떻게 될 것이냐, 뭐 따지면 이제 태양이 이제
주요한 관심사가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지금 예. 교수님 말씀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관심으로 삼고 있는 그 지구 온난화에 예. 대한 연구, 기후 변화, 예. 지구 온난화와 관련한 기후 변화를 연구하는 그 정도의 주기에서는 그러니까 태양, 대기, 생태계가 그렇죠. 이렇게 맞습니다. 주요한 포인트가 된다는. 그렇습니다. 그 생태계는 대기의 숲을 얘기하는 건가요? 그렇죠. 숲이 이제 이산화탄소를 갖다가 흡수하고 또 이제 밤에는 방출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흡수하는 효과가 많죠. 그러니까 생태계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제 우리 인간 활동도 하나의 생태계 활동이라고 봐도 됩니다. 그래서 그 인간 활동, 그것도 이제 인간 활동조차도 우리가 산업화의 활동 이런 것도 우리 기후 모델에 지금 들어가고 있죠. 불확실성을 어떻게 다루느냐, 또 이 관측값들을 어떻게 적절하게 이 방정식화하느냐, 그리고 나온 값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뭐 이런 게 다 모여서 이제 기후과학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우리만 잘해가지고 되는 거가 아니죠. 지구 전체에 관한 관측이 이게 이때만 지금 잘 관측해갖고 되는 것도 아니고 과거에 상당한 많은 관측 자료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 지구 전체를 커버하는 그 관측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게 우리 국제화가 상당히 중요한 거죠. 세계화. 그래서 우리 유엔 산하에 세계 기상기구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국제적인 그 교류가 엄청나게 많은 분야가 이 분야이기도 하죠. 그래서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말씀하셨다시피 관측도 필요하고 슈퍼컴퓨터도 필요하고 관측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새틀라이트가 있지 않습니까? 지구 전체를 갖다가 관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공위성이 뭐 나사니 뭐 노아니 또 우리나라도 최근에 그 기상 관측 인공위성을 띄웠죠. 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지금 엄청나게 많은 그 인공위성이 그 우주에서 지구를 관측하고 있죠. 기상 예측하고 기후 예측 혹은 기후 관측을 위해서 이러한 그 인공위성, 그다음에 레이더, 그다음에 우리 그 배 있지 않습니까? 아주 첨단 과학 관측선 이런 것들,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하여튼 이러한 관측에 관계돼서는 지금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그 하이 테크놀로지를 우리가 사용하는 거고요. 또 컴퓨터에 관계돼 가지고는 가장 빠른 슈퍼 컴퓨터를 저희들이 쓰고 있고요. 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 그리고 우리가 쓰고 있는 방정식계 자체는 물리, 고전 물리에 근거한 우리 물리 방정식계가 되겠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엄청난 종합 과학이 되겠죠. 그 과학, 그다음에 테크놀로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쓰는 그러한 과학이라고. 사실 우리 인간이 어떻게 보면 가장 익스트림 도전을 하고 있는 게 이 분야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 지구 전체에 대한 관측 그리고 지구 전체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한 군데 잘해 가지고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그러나 이 지금 우리 과학계, 세계의 과학계가 여기에 상당한 도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만든 예를 들어서 그 매개 변수와 어떤 현상에 대한 기술 표현을 한 그 식들 이런 것들은 상당한 많은 검증을 받게 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과거 데이터하고도 검증을 하게 되고 또 이 세계 과학계에서 검증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게 모델에 들어가게 되겠고, 그다음에 관측에 관계돼 가지고는 우리 관측 자료도 그냥 관측 자료를 그냥 쓰는 게 아니라 각 순간순간에 관측한 것들이 다 그러니까 검증이 됩니다. 그래서 못 쓰는 관측도 있고 쓸 수 있는 관측도 있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다 검증하는 그러한 우리가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또 모델로 환산이 돼가지고 지구 전체의 데이터의 컨시스턴시가 있는가를 또 우리가 검증을 하고요. 그래서 이 검증 단계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나온 이
결과라는 것은 도출된 그 결과라는 것은 지금 현재의 과학, 물론 현재 과학이라는 건 그 불확실성이 없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검증할 수 있는 각각의 단계의 불확실성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 하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과학, 첨단 과학에 아주 베스트, 그러니까 최선을 다한 결론을 우리가 항상 도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최선을 다하는 여기에 우리가 얼마만큼 믿을 수 있느냐? 네. 그게 이제 사실은 포인트가 되겠죠.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우리가 여기에 지금 불확실성이 있지만은 이 불확실성을 우리 과학계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불확실성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그걸 모르는 불확실성이 아니고 아는 불확실성이 불확실성의 범위가 어디에 있다는 걸 알죠. 그렇지만은 뭐 그 불확실성조차도 우리가 모르는 것도 있겠죠. 하지만은 대부분 우리가 큰 불확실성은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러나 이러한 불확실성 가운데서 우리가 낼 수 있는 최대한의 그 결론을 지금 현재 세계 과학계가 도출하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해서 여기에 불확실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불확실성 그러면 그 전체적인 이 과학 자체의 불확실성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 기후 예측 자체가 불확실한 게 아닌가 전체적으로.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 불확실성이라는 것은 지금 현대 과학의 불확실성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선생님께 질문하는데 우리 현대 과학의 우리 현대 지금 이제 기술의 불확실성이 얼마만큼 됩니까?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뭐 이제 분과마다 분과마다 틀리지만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생각했을 때 어느 정도의 불확실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래도 믿으세요? 지금 현재 과학을 믿으십니까? 믿는 편이죠. 그 정도로 평가를 하면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 현대 과학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쓰고 있는 지금 현재 우리 그 예측 과학에서 사실은 우리 여기 기후의 예측에도 상당한 많은 불확실성이 있지만은 의학계 있지 않습니까? 의학계가 얼마나 많이 발전했습니까? 우리 뭡니까 뭐 CT도 찍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상당히 비슷합니다. 의학계하고 우리하고 우리 지금 현상하고 관측도 하고 말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걸 갖다가 시뮬레이션하고 그 다음에 예측하고 그러니까 인간의 질병을 갖다 예측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거기 상당한 많은 또 오류도 있지 않습니까? 경제계도 비슷하죠. 경제계 우리가 경제 예측을 하지만 그것에 상당한 많은 오류가 있죠. 그거보다 우리 인간의 질병을 예측하는 그 예측, 그 다음에 경제 예측, 그거보다 더 우리 기상 기후 예측은 더 정확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